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또다시 독도에 대한 망언을 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일본 총리의 망언에 맹렬한 지지를 하던 일본의 여론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가 충격적인 돌발 발언을 쏟아내면서 현재 일본 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야욕보다는 대마도가 한국에 귀속될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마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귀속하라면서 탄원서까지 발표한 상태고, 이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마비가 되고 일본의 NHK 방송은 이에 대한 충격적인 생방송까지 내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전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은 대마도의 한국 영토 귀속 요청 사건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야하라 레이토이며 일본 국가안보전략 국회자문위원이자 전 해상자위대 정보분석관입니다. 오늘은 NHK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저는 일본의 관료로서 일본을 위해 반드시 이번만큼은 전 국민에게 일본의 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어선 스튜디오에서 공기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작진은 마치 큰 수술을 앞둔 의사들처럼 초조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손에 쥐고 있던 자료를 꽉 움켜쥔 채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토 씨, 오늘 방송은 정말 나라 절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일본 편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방송이 취소되기만을 바라는 사람 같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맞춰지고 조명이 고정되자 그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가 기대하는 답은 분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마음 편해질 만한 설명이겠죠. 한국을 까내리며 한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 사카모토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발입니다. 한국이 요즘 참 꿈이 커졌나 봅니다. 감히 주인 국가인 일본의 땅마저 넘보다니요. 그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흡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의 태도는 이해보다는 자존심이 앞서는 일본 사회의 오래된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카모토 씨의 확신은 늘 대단하지만 현실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는 눈을 굴리며 불쾌함을 표시했고 진행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논점은 늘 같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원하느냐죠.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진행자는 눈을 깜빡이며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마치 스튜디오 벽이 정부의 보고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손을 모으고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조용함은 때로는 외침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대마도가 여전히 일본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맨까지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제가 농담한다고 생각한 듯 비웃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입니다. 그러니 주민들도 당연히 일본인으로서 충성하지요. 다들 애국심이 확고합니다.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은 오래된 표어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국심도 생존 앞에서는 복잡해집니다. 진행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마도 주민 상당수가 한국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국 국적을 원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조명기사도 놀라며 욕을 흘렸습니다. 사카모토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일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국인이 되고 싶다니요.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찾아오고 투자하고 보살핍니다. 반면 도쿄는 그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극적 논란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가 일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스튜디오 전체에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생방송 등까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진행자의 손은 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국을 비판하는 논쟁을 기대했지만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폭로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멈춘 뒤 저는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왜 일본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가? 그 말이 끝나자 제작진은 광고로 넘어가려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오늘의 질문은 더 이상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왜 대마도가 일본을 원하지 않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끝나고 스튜디오가 다시 밝아졌을 때 진행자는 손에 여러 장의 자극적인 기사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광고 틈에 한국을 비판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조사해온 모양이었죠. 시청률을 위해서 말이죠. 미야하라 씨, 이걸 한번 보시죠. 그는 종이를 약간 떨리는 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영토 확장 야심. 한국, 일본 영토의 도전. 한국, 새로운 지역 질서 노린다. 그의 목소리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조금씩 고조되었지만 눈동자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은 참 욕심이 많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뭐든지 탐내는 나라입니다. 그렇게나 탐내야 할 것,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니까 일본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는 마치 가벼운 농담을 던지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불안과 열등감이 섞여 있었고 스튜디오의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기사 제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땅을 가져간다고요?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죠. 저는 천천히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또 잘못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진행자는 뜨끔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 욕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한국은 원래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우리가 망설이는 곳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들이 부풀려 보이는 겁니다. 사카모토는 과장되게 눈을 굴리며 펜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나 그의 비아냥은 공중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분위기상 웃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대화였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감싸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마도가 왜 일본을 떠나려 하는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본질적인 이유도 모르면서 대체 어떻게 대마도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진행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대마도가 일본을 멀리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카모토조차 말을 잃은 듯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버렸다니요.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 하나 무너졌을 때도 도쿄는 몇 달이나 복구를 미뤘습니다. 그 때문에 식량은 부족했고 아이들은 위험한 비탈길을 매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사진만 찍고 돌아갔고 주민들은 몇 주 동안 약속만 들었습니다. 대마도에 뭔가를 지원해줄 돈으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지원하는 게 더 표를 받기에 효율적이라고 했죠.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도 대마도 같은 시골 지역은 거들떠도 안 봐요. 이런 곳에 지원해주면 왜 쓸모없는 땅에 돈을 쓰냐며 아우성이죠. 진행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네,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어부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대마도를 도와주지 같은 나라인 도쿄는 우리를 잊었어요. 그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사카모토는 급하게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즉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꽤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늦었다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이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요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았고 끊어진 통신망은 예산 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었습니다. 대마도의 학교는 낡은 교재만 재배포받았죠.
작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스튜디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손을 놓았을 때 누가 그들을 도왔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카모토는 등을 젖히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월권 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게 월권 행위면 개발도상국 등의 대형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이들을 도와 전 세계가 구호품을 보내주는 것도 월권 행위입니까? 이와 똑같아요. 일본은 마치 개발도상국처럼 결국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도시를 도울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거든요. 의료진이 부족했을 때 한국의 한 봉사단체가 조용히 간호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품은 일본 정부가 몇 주 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대마도의 가옥이 망가졌을 때 한국의 한 비영리 단체는 난방기를 전달했습니다. 아무 홍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움만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의 예술 수업이 사라졌을 때 한국의 봉사 선생님들이 매주 섬으로 건너왔습니다. 본인 비용으로요. 기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카모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의는 국경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고 우리는 비용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진행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대마도가 마음을 돌린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아준 쪽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한국은 손을 내밀었고 일본 정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그랬죠. 대마도 주민들이 기억하는 건 그 차이입니다. 스튜디오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행자는 천천히 책상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원하던 답이 아니군요. 솔직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이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잡지 않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저는 메인 스크린에 하나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 7년간 대마도 등기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섬 곳곳에 빨간 점, 파란 점, 노란 점이 천천히 빛을 냈습니다. 빨간 점은 한국인 명의로의 신규 소유권 이전, 파란 점은 오래된 기록, 노란 점은 법인 명의의 토지를 의미했습니다. 사카모토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 매입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숫자죠. 입으로는 여유를 보였지만 목소리의 힘이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더욱요. 진행자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통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노란 점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법인 명의로 거래된 지역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일본 법인입니다. 하지만 임원 명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화면에는 김, 박, 최 같은 이름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카모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본 법인일지 모르지만 운영권, 자본 흐름, 결정 구조는 모두 한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일본 법인으로 분류하는 건 실체를 감추는 일이죠. 진행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어도 공식 수치의 15배 이상입니다. 사실상 대마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소유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자 스튜디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맨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도의 남쪽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좁은 계곡을 둘러싸듯 빨간 점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마도의 주요 비상물자 보관 구역 주변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작은 시설이지만 섬 전체의 대응력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 토지 상당 부분이 한국계 법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도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제 화면을 북쪽으로 올렸습니다. 가파른 절벽 근처에 또 다른 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섬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운용 가능한 통신 기반 시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계 투자자가 바로 옆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향후 시설 확장이나 유지 보수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니까요. 이제 대마도는 한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사실상 일본 정부의 지배를 아예 받지 않게 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사카모토는 목이 잠긴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약점을 노린 겁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은 지점을 노린 겁니다. 이어 또 다른 레이어를 켰습니다. 파란 선이 섬의 주요 도로를 표시하고 그 위로 노란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모두 기반시설의 병목 지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향후 긴급 도로 확대, 통신선 교체, 전력망 정비가 필요해질 경우 이 토지 소유주와 반드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죠. 대마도의 핵심 시설 모두 한국인이 결정할 권리를 가졌으니 사실상 대마도는 일본 영토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진행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들입니까? 왜 이렇게 정교하게 모여 있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한 지점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곳을 한국은 지켜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 차이가 지금 지도로 드러난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마치 경고등처럼 서늘한 빛을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부지들이 연속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곳은 섬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연항만을 가진 지역입니다. 한국계 투자자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섬이 재개발이나 해안 안전구역을 정비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입니다. 사실상 잠재적인 가치가 가장 큰 지역마저 전부 한국인 소유인 거죠. 진행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땅을 가진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거군요. 저는 미소 없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땅은 상징에 불과하지만 위치는 힘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충격적인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둔 다른 화면을 꺼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자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사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마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카모토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일본입니다. 일본 땅이니까요. 대마도 주민들이 아무리 한국을 원한다고 해도 그들이 뭘 어쩔 수가 있나요? 아무튼 대마도는 법적으로 명백히 일본 땅인데 말이에요. 저는 화면을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략적 통로도, 접근 지점도, 향후 개발, 구역도 모두 한국계 소유에 묶여 있는데요. 화면에는 또렷한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통로들, 해안 접근 구역들, 도로 확장 가능 구역들, 그 주변에 박힌 소유권 마크가 전부 한국계 법인으로 표시됐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모든 걸 통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힘으로가 아니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요. 소유권만으로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법적으로 일본 땅이 맞지만 그렇다고 대마도를 멋대로 다루는 건 법적으로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한국이 대마도를 부산의 행정적 확장 구역이라고 선언해도 섬은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갈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국이 섬을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들을 외면하는 동안, 일본 국민들이 그들을 외딴 섬 지역이라며 조롱하는 동안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사카모토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은 무시 못하죠. 그게 바로 대마도가 일본의 땅인 이유입니다. 저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들여다보길 꺼려해서 그렇지 늘 완벽한 편은 아닙니다. 일본은 늘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편을 택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화면에는 오래된 조선 왕실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1420년 조선 해양관리 기록입니다. 대마도를 조선의 해상관할 구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크게 눈을 떴습니다. 진짜 문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질서입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누가 보호해주는가에 따라 귀속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1510년 대마도의 소씨 가문이 부산의 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문서입니다. 그들은 조선왕을 우리의 북쪽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사카모토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주라고요? 그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잖아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순간 대마도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향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부분에서 진실을 남깁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핵심은 아닙니다. 진행자와 사카모토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현대의 대마도? 주민들은 가장 민감한 지역을 한국인들에게 기꺼이 팔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행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군요. 아무리 한국이 그들을 도왔다고 해도 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액수를 제안했던 건가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사카모토가 낮게 비웃었습니다. 신뢰라니요? 누구를요? 한국을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찾아와 준 사람을 믿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주민 인터뷰 기록을 띄웠습니다. 한 노선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10년 동안 우리 섬을 일본보다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대피 경로, 노후 주택, 의료 부족 같은 문제들을 직접 보고 질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달랐죠. 또 다른 증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 미망인은 산등성이 땅을 한국인에게 판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도쿄 사람들은 저를 가르치려고만 했죠. 세 번째 증언. 학교 관리자는 한국 투자자들이 문화센터를 허물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벽을 지우는 대신 고쳐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요.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전략이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간 순간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구역을 한국인에게 판 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국적보다 태도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카모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보다 친절한 쪽을 선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진행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대마도를 잃어가는 이유가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쁜 이웃이었기 때문이라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마도는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지 않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섬은 항상 손을 먼저 내민 해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튜디오 조명이 다시 밝아졌지만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모두를 충분히 흔들어 놓았고 이제 저는 대마도의 선택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시장 안,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인 빳빳한 신권들, 갓 인출된 듯한 새 지폐들만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찡그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전부 새 지폐인가요? 한국에서 온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인출된 돈이 매일같이 대마도에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사카모토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 지폐를 좋아하나 보죠 뭐.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지폐들이 대마도 연간 소비 경제의 70%를 차지합니다.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며 물었습니다. 70% 정말입니까? 예. 음식점, 민박,
낚시 투어, 셔틀버스, 렌탈샵. 10중 7의 돈이 한국 관광객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이 끊기면 이 섬은 몇 달도 못 버팁니다. 카메라 스태프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가 생명을 유지해주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마도가 살아있는 이유는 도쿄가 챙겨서가 아니라 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파란 막대는 일본 본토 관광객, 빨간 막대는 한국 관광객을 뜻했습니다. 파란 막대는 늘 중간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빨간 막대는 화면 위쪽 끝을 뚫고 있었습니다. 연간 관광객 수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본토 관광객 연 1만 명, 한국 관광객 규제 이전 기준 연 40만 명 이상. 진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20배.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출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프 일부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1인당 지출이 본토 관광객의 거의 3배입니다.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 상품을 사고, 현지 가이드를 쓰고 갑니다. 하지만 본토 관광객은 도시락을 싸오고 단시간 머물고 떠납니다. 그럴만도 하죠. 현재 일본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고 돈이 없어서 여행을 와서도 현지 식당이 아닌 챙겨온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끝도 모르고 성장하며 부유해지고 있죠. 사카모토가 억울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과장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그리고 대마도 주민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부두에서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계절만 안 오면 여기 배 절반은 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도쿄는 감시하러만 오고 사주러는 오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준 겁니까?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새 타임라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인프라 보수 신청 9건 중 8건이 거절됐습니다. 나머지 한 건도 5년이 지나서야 부분 승인됐습니다. 사카모토가 말했습니다. 예산이 제한적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바로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일본 본토의 테마파크에는 그 3배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스튜디오는 가벼운 탄식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섬병원이 진단 장비 신규 도입을 요청했을 때 수요가 부족하다며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본토의 환자 수가 절반인 병원에 동일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원 부족이 아니라 차별이네요. 대마도 주민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우는 방향은 감정이 결정하죠. 또 하나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본토 지출 정체 혹은 감소, 한국인 지출 연 12% 이상 증가. 사카모토는 숫자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살리고 있는 거군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자 저는 다시 묻어왔던 자료 하나를 열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감한 내용입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본토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출연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머리가 느린 거야. 시골에 사는 바보들이지. 관중석은 폭소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의 진행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런 말에 박수를 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사카모토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죠.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들이세요. 농담이란 건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을 때만 농담이 됩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일본 본토 유튜버가 대마도에서 폐간판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 섬은 일본의 낡은 창고 같은 곳이지. 왜 고쳐? 평소 하던 대로 일본 본토의 쓰레기통 역할이나 하면 그만이야. 뒤에서 일본 본토 관광객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진행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악의적이네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식 회의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본의 한 지방 고위 관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마도에 투자해도 수익은 없다. 서비스가 필요하면 주민들이 이주하면 된다. 섬을 살릴 생각이 아니라 섬을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카모토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건 정책이 아닙니다. 공식 회의에서 주민들 앞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작은 가게에 들어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한국인 아버지는 서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게 주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톤 자체가 다르네요. 오히려 외국인인 한국인들이 더 예의 바르고 섬을 아끼고 있다니.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롱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존중하러 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놓인 어부의 그물들을 붙잡고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한 관광객이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그 어부는 이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본토 사람들은 조롱했고 한국 사람들은 도왔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일본을 떠나려는 대마도를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경제 붕괴 장면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차단했을 때 제가 말하며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대마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관광 수익 4개월 만에 94% 감소, 소상공인 폐업 속도 8일에 가게 하나씩, 항만 활동 60% 축소, 그리고 400개 이상의 일자리 소멸. 진행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94%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끊기면 섬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저는 폐업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문 닫힌 상가들, 꺼진 가로등, 사람 하나 없는 거리. 한국인 관광객이 차단된 지 한 달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섬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마찰이 생기며 양국의 관광객들이 급감했을 때마다 대마도는 늘 도시 붕괴 사태를 겪었죠. 사카모토가 묻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럼 본토는 뭘 했습니까? 지원이라도.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원 제로, 대체 관광객 유치 노력 제로, 비상보조금 제로, 격려 메시지조차 제로. 진행자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단일엔도 지원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싸웠을 뿐 대마도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 대마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한국인 관광객 상실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전혀 안 해주면서 일본 정부는 자꾸만 한국에 시비를 걸어서 도시의 경제, 숨통을 아예 막아버리기만 하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말이죠. 저는 주민 인터뷰를 띄웠습니다. 도쿄가 한국과 싸우면 우리가 굶습니다. 민박집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본토 사람들은 싸우고 우리는 친구를 잃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이었죠. 일본은 버티라고 하고 한국은 버티게 해줍니다. 교사의 말이었어요. 진행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쿄에 대한 반감이 깊군요. 사카모토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오래된 마을 회관을 새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이 좋아요. 오래오래 살아야죠. 저는 화면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섬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섬을 존중했습니다. 일본은 섬이 무너져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섬이 서 있을 수 있게 떠받쳤습니다. 진행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 섬이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었는지 당연한 거군요. 스튜디오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카모토조차도 말이죠. 스튜디오는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조국인 일본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입에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본인들이 그런 걸 원하고 방송국들은 시청률을 위해 입에 바른 소리만 해대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보여줄 내용은 모두를 더욱 충격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가감없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구매력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추락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수직낙하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행자가 멍하니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현재 데이터가 맞습니까? 네,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에 당연하게 소비하던 것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서 잡힌 수산물도 포함해서요. 사카모토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수산물이요? 일본이 자기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못 산다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마도의 한 어부가 신선한 고등어 상자를 옆에 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쿄 상인들이 이제 안 옵니다. 사람들 형편이 안 돼서 가격을 못 맞춘다더군요. 그 뒤로는 팔리지 않은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진행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의 섬에서 잡은 생선을 일본 본토가 못 산다고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전국적으로 어류 소비량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선은 이제 사치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맨밥으로만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사카모토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가 안 사주면 대마도 수산물은 그대로 썩어갑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창고 가득 쌓인 판매 불가 수산물. 대마도의 어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80%를 일본 본토로 보냈죠. 지금은 0%입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사줍니까? 저는 단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물류팀이 대마도 수산물을 냉동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말했죠. 부산 식당들이 좋아합니다. 공급되면 될수록 다 가져갈 겁니다. 저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대마도 수산물의 60%를 한국이 구매합니다. 그 어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입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섬 하나의 수산업을 떠받칠 정도로 부유합니다. 사카모토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릴 뻔하며 말했습니다. 60%. 일본이 사주던 양보다 많잖습니까? 한국은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가게의 가처분 소득은 일본의 2배가 되었어요. 일본이 못 사는 걸 한국은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그게 해산물이든 사치품이든 대마도의 땅이든 전부 말이에요. 마치 개발도상국의 부동산을 선진국 사람들이 전부 헐값에 가져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행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사줄 돈이 없고 한국이 그 빈자리를 대신 메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외교보다 훨씬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대마도 중학교의 교실 영상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이 또렷한 발음으로 한국어 회화 연습을 하고 있었죠.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엔 영어가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먼저 배웁니다. 미래의 일자리와 교역 상대가 한국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진행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말도 안 돼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생계를 책임져주는 쪽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본에 있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위치는 비슷하죠. 둘 다 일본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잖아요. 자국보다 잘 살고 비전 있는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인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부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자리도 많고 우리를 환영해 준대요. 스튜디오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사카모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대한 충성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들은 일본이니까 마땅히 일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성심은 밥이 되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생선을 살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수산물을 사주지 않자 대마도의 소득은 절반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수입을 시작하자 소득은 다시 7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덕분에 생존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에서 문화, 그리고 그게 정체성으로까지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결국 누가 우리를 살리는가에서 형성됩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한국어를 연습하는 대마도 청소년들.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미래가 없어요. 한국이 우리의 미래예요. 진행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마도는 이미 선택을 마친 거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을 버린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죠. 대마도 한 고등학교의 복도. 학생들이 떠들며 걸어가는데 자막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진행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거 한국어 아닌가요?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알겠으나 학생들이 저렇게나 유창하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한국어를 구사한다고요? 그것도 학교에서.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아니라 일상 대화입니다. 대마도 학생들은 일상 대화를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카모토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왜 일본 학생들이 저런 식으로 말합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들은 한국인도 아닌데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 도쿄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물함 앞에 서 있는 여학생이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거 지금 일본 차트 1위 노래잖아요? 네. 그 한국 노래가 지금 일본 전역에서 1위입니다. 사카모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요즘 애들 취향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 그런 건. 그러나 저는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서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잡지들은 뒤쪽으로 밀려 있었고 서가의 대부분이 한국 소설, 한국 패션지, 한국어 교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기 폭주로 재입고 지연 중 진행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대마도에서요? 시골섬에서 마저 한국 문화가 완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 문화가 완전히 도시 자체를 집어삼킨 건 도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그때 화면에 한 일본인 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부산에서 공학을 배우고 싶대요. 일본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요. 사카모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한 가정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체를 대표하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대표합니다. 지금은 수백 가정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전체를 흔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교실 한가득 펼쳐진 태블릿 화면. 모두 한국어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답안을 확인하며 지나갑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의 주 언어라는 겁니까? 몇몇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어는 필수 과목일 때만 쓰고 미래를 위한 공부는 한국어로 합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마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를 공손하게 쓰는 법 알려주세요. 교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 문장이 가장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행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거군요.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가 이들의 한국어 실력을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향상시켰어요. 맞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 변화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카모토가 피하고 싶어 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입니까? 왜 도쿄가 아니라, 왜 오사카가 아니라? 저는 그들에게 딱 1초의 숨을 쉴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도쿄와 오사카의 사람들도 죄다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솔직히 대마도의 이러한 분위기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죠. 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이름 목록이 떴습니다.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일본인 엔지니어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사카모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설문조사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본의 최상위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떠난 기록입니다. 진행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에서 떠났다는 겁니까? 대학입니까? 연구소입니까? 한국으로 떠나다니. 그들은 패배자가 분명하겠죠. 패배자요? 그들이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지를 보세요.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로보틱스 팀, 히타치 반도체 부문. 다 일본의 최고 기업들의 숙련 부문에서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 내려가자 스튜디오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최고급 인재들입니다. 숙련 엔지니어들. 그런데 모두 한국으로 갔죠. 사카모토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대체 왜 갑니까? 한국이 그들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한국은 일본이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줍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사카 출신의 로봇 엔지니어가 서울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혁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혁신을 선택합니다. 진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천천히 한 단어씩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오래된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본은 낡은 대기업을 붙잡고 한국은 새로운 강자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주저하지만 한국은 가속합니다. 그게 양국의 차이점이죠. 당황한 사카모토가 말을 끊으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화면에 연대기가 떴습니다. 해마다 일본이 뒤처진 순간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자제품을 값싼 모조품이라 비웃었습니다. 다음 화면. 10년 전 한국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배터리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할 일본은 이때조차도 현실을 부정하고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죠. 또 다음. 5년 전, 이제 한국 반도체는 일본을 최첨단 제조에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이젠 한국을 따라잡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또 다음. 3년 전, 한국 로보틱스는 일본 정밀공학의 7개 영역을 초월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사카모토의 펜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일본 산업 소프트웨어를 대체했습니다. 9개 주요 기업에서요. 진행자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대체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한국에 의해서요? 네. 이제 일본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기술은 퇴장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년의 일본 엔지니어들이 인천공항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일본이 변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한국이었죠. 다른 엔지니어는 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버린 게 아니라 일본이 미래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미래가 없는 국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일할 수 없죠. 진행자의 숨이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술의 핵심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선택한다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전진을 위해 떠나는 겁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조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연봉은 평균 70% 상승. 그 외의 복지 조건도 한국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안 가는 게 바보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손꼽아 말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다.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어렵다가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제가 대마도에 대한 현실을 공개하자 전부 시청률만 걱정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양국 간 엔지니어 이동 그래프. 한국에서 일본 연간 3명. 일본에서 한국 연간 1842명. 사카모토가 충격에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명? 겨우 3명? 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일본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가장 뛰어난 머리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누가 강한가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미래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결국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유일한 근본 있고 역사가 깊은 선진국이라고요. 그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기만 하지 기초가 없습니다. 일본 기술은 수십 년간 쌓아온 뿌리가 있지만 한국의 기술은 단지 유행일 뿐입니다. 진행자도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전통을 가진 나라니까요. 그런 근본이 쉽게 무너질 리는 없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언제나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근본이 있다면 왜 지금 일본의 기초는 모두 한국 기술 위에서 버티고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첨단 로직 반도체의 94%를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진행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94요? 그건 말이 됩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생산 능력을 없애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생산망을 만들었죠. 지금 일본 자동차, 철도, 위성, 의료기기, 심지어 미사일 유도 기술까지 전부 한국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사카모토 씨는 팔짱을 끼며 버티려 했습니다. 그건 한 분야 얘기잖아요. 그럼 배터리로 넘어가죠. 일본 전기차의 71%가 한국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일본이 자국 기술이라고 선전하는 모델조차 내부는 한국 배터리입니다. 진행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71. 디스플레이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의 OLED 및 고해상도 패널의 82%가 한국산입니다. 지금 ENHK 스튜디오 모니터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자신의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한국. AI 영상 처리, 한국. 정밀 센서, 한국. 차세대 통신 모듈, 역시 한국입니다. 사카모토 씨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좋은 사례만 골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제목이 뜨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급 중단 시 일본이 버틸 수 있는 시간 48시간. 진행자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48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멈추면 일본은 다음을 즉시 잃습니다. 전력망 균형 제어 시스템, 의료 영상 장비, 항공 항법 모듈, 자동차 제어 반도체, 소비재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 사카모토 씨는 생긋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요? 과장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2년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접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51시간 내 전국 산업이 정지한다. 즉, 이건 우리가 직접 조사한 자료지 한국이 선동을 위해 발표한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근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나라의 기술로 버티는 근본은 근본이 아닙니다. 그건 의존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로봇, AI, 방산전자.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한국은 세계 기술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바로 세계 기술의 흐름입니다. 사카모토 씨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엔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영향력은 향수이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립 없는 능력은 의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능력 없는 향수와 선택지 없는 의존만 남았습니다. 마치 한물 간 복싱 선수가 매일 밤마다 술만 마시며 자신의 전성기 시절을 떠벌리는 것처럼 일본은 그런 불쌍하고도 한심스러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번 생방송에서 핵심이 될 만한 자료를 공개했죠. 화면 전체를 덮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대마도 주민경제자치권 청원서 주민대표위원회 제출.
사카모토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경제자치권요? 이건 분리입니까? 대마도가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고 선포한 겁니까? 이건 방향입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선언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진행자는 청원서에 찍힌 수천 개의 서명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왜 우리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3년 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무시했죠. 그리고 그 사이 섬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청원서를 현청에 제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말문을 열었는데 일본어가 아니라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한국어였습니다. 사카모토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공식 발언을 한국어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이 섬의 실질적인 경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국경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치권이 곧 합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의 유연성 정도 아닐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말해보시죠. 크림반도에도 그렇게 말해보시고요. 그린란드에도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경제자치를 선언하면서 결국 나라 자체를 독립해버렸어요. 역사적 흐름을 따져보자면 결국 대마도는 한국에 귀속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것도 대마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말이죠. 싱가포르의 분석가가 중계 화면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이런 단계를 전위적 주권 단계라고 부릅니다. 경제가 외부 국가에 정렬되면 정체성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통치가 따라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치의 예외도 없이 말이죠. 진행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마도는 이미 절반 이상 일본에서 떠난 겁니까? 정확히는 4분의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마도의 교역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대마도 경제의 87%가 한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한국 공급망, 한국 관광객, 한국 투자. 섬의 경제는 이미 한국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가 제출한 청원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독립권, 독자적 교역 체결권, 한국 기관과의 직접 협력 권한, 교육 과정의 문화적 개편, 외국 투자 협상권. 진행자는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준 국가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라는 건 국기가 아니라 누가 먹이고, 누가 고용하고,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가 미래를 보장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카모토 씨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일본인 아닙니까?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국적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사람의 정체성은 대우받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일본은 이들을 부담으로 여겼고 한국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린란드 경제자치권 이후 사실상 북유럽 체계 편입, 스코틀랜드 경제 정렬이 정체성을 흔듦, 크림반도 문화적 이동 이후 정치적 변동, 사모아 외부 의존 이후 외부 귀속. 이 모든 사례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경제자치권은 항상 조용한 귀속의 첫 단계였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도의 청원은 조용한 합류의 시작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류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향입니다. 섬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하고 그 미래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그 미래의 경제가 한국이며 그 미래의 기회가 한국이라면 지도는 전쟁이나 조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 속 청원서를 가리켰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서명 하나라도 바뀝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대마도는 독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대마도 청원서 이야기를 끝내자 스튜디오는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책상을 내리치며 눈가가 붉어진 채 외쳤습니다. 나는 우리 섬이 적국인 한국 손에 넘어가는 걸 절대 못 봅니다. 대마도를 한국이 가져간다고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다른 패널도 격분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치욕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행자는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스튜디오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곧 이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고함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이라고 부르시네요. 하지만 적은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행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켜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일본이 대만 문제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했던 시기, 붉은 경고 표시로 가득한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몸을 굳혔습니다. 이번 시기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죠. 조금이 아니라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확대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이후 일본은 다음을 잃었습니다. 히토류 수입의 42%, 정밀 부품의 37%, 산업용 세라믹 공급의 절반 가까이 진행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의존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일본 제조 일정의 19%가 지연됐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억지로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결국 회복했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본 스스로 회복한 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로고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일본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막아버린 공급망을 우회해 물자를 보내고 신용 라인을 열어주고 일본 제조업이 멈추지 않도록 뒤에서 조용히 받쳐줬습니다. 슬라이드 1점. 한국 세라믹 업체들은 중국이 끊어버린 공급의 62%를 즉시 대체했습니다. 슬라이드 2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완성차 기업이 멈추지 않도록 칩 공급을 28% 늘렸습니다. 슬라이드 3점. 한국 물류 플랫폼은 일본 제약 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봉쇄된 항로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사카모토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홍보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왔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방송에서 한국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우리 산업을 살리고 있었군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운 이유는 일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커지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거래하던 모든 국가들이 피해에 휘말렸겠죠. 그러면 국제적 혼란이 발생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을 딱히 좋아해서 도와줬다기보다는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애적인 헌신으로 우리를 도와준 거였죠. 그때 해외 패널들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일본이 그 위기를 버틴 것이 한국이 지역 경제 충격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유럽 분석가도 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유럽은 일본 제조업이 몇 주 안에 붕괴할 거라 봤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중국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중국과의 분쟁을 초래한 일본의 신임 총리는 정말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이 속도를 냈고 그때 일본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일본 신임 총리의 사퇴를 막은 거였죠. 경제 붕괴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총리는 없으니까요. 사카모토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국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경제적 붕괴를 맞았겠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일본은 1년 이내에 180만 개 일자리, GDP 6%, 주요 산업 절반을 잃었을 겁니다. 진행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일본을 도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분노도 자존심도 아무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쉽게 깎아내렸군요. 정작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건 한국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것을 빼앗아 간 건 항상 우리였죠. 사카모토 씨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많이 오해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조용한 호의로 버텼습니다. 경쟁 때문도 우월감 때문도 아니라 책임감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날 스튜디오에는 분노도 부정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딱 하나 겸손, 그리고 깊고 진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마도가 일본 영토로 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사카모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난 1시간 동안 드러난 사실들이 만들어낸 충격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뭐죠? 그가 힘없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 도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범국으로서 한국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신뢰는 진실 없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금방 산산조각 났습니다. 극우 패널이 책상을 두 손으로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또 사죄하라고, 독도를 넘기라고? 절대 안 돼. 다른 극우 패널도 격분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조작합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요구합니다. 대마도를 지키려면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대마도는 원래 일본의 영토예요.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소리를 막았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의 존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거부할 때 존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외쳤습니다. 독도는 영원히 일본 땅이다. 또 다른 패널이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문명을 선사해 주었는데 말이에요. 진행자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스튜디오는 자존심과 부정으로 뒤덮인 전장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탓하지만 사실 대마도를 밀어낸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 순간 사카모토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대마도를 외면했습니다.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 손이 위협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극우 패널이 사카모토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까지 배신하는 겁니까? 사카모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남은 것을 지키려는 겁니다.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일본으로 남기고 싶다면 힘으로도 압박으로도 억지 주장으로도 못 지킵니다. 겸손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걸 거부한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패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TV 앞에 수많은 일본 국민에게 전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마도는 자신을 존중하는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신을 잊은 나라가 아니라 이때 미국의 자문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외교에서 책임을 거부하는 국가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유럽의 분석가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죄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나라만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말은 스튜디오 전체를 흔드는 천천한 지진 같았습니다. 극우 패널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을 무릎 꿇게 하자는 소리군.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일본이 어른이 되자는 말입니다. 일본은 항상 애처럼 징징거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으니까요.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지자 저는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극우 패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완전한 사과를 한 국가들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극우 성향 패널이 혀를 찼습니다. 또 독일 칭찬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바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저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는 영상부터 띄웠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화면이 스튜디오 한가운데를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실을 조건 없이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의 교과서는 진실을 씁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매년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피해자들은 인정받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존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우 패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도 사과했어요. 여러 번이나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독일은 몇 년 만에 합법적 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피해자와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독일은 부정, 미화, 왜곡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미화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당화가 정치권 안에 존재합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극우 패널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했다면 명확하게, 일관되게, 조건 없이 한국은 지금처럼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스스로 지키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 일본의 외교적 신뢰가 붕괴합니다. 독일은 도덕적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과하지 않은 과거는 국제협상에서 반드시 약점이 됩니다. 경제 모델에 따르면 평판 실패는 장기적으로 최소 18%의 무역 손실을 유발합니다. 패널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둘째, 한국은 모든 영토 문제에서 도덕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특히 대마도 문제에서 일본이 계속 책임 회피를 한다면 국제 여론은 자동적으로 한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피해국은 정당성을 얻고 가해국은 부정할수록 신뢰를 잃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점을 알고 있는데 일본만 이걸 모르고 있죠. 극우 패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대마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권리를 주장할 도덕적 기반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대마도가 문화경제 정체성 면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흐름을 역사적 조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행자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책임을 거부한 나라는 신뢰받을 권리 또한 잃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해는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국가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독일이 그 길을 증명했습니다. 일본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쇠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극우 패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행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는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 진실을 지켜낸 국가에 대한 존경,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조용하게 성장해낸 한국의 품격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